잘 보이지? 시선 가리진 않죠? 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제일 먼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밝혀졌거든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우주의 모형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었고, 우주가 수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변한다, 아니면 그대로이다, 이런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생각했던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프리드먼이라는 과학자가 있고요.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 우주는 정지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과학자 중에서 너희들이 다 아는 과학자도 있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팽창하지 않아, 우주는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프리드먼하고 어떤 방송에서 좀 약간 말다툼 비슷하게 토론회를 하다가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변동성 따위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아, 뭐 이런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거든요. 뭐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뭐 신앙이 있고 투철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냥 신이라는 존재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늘에 계신 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우주의 법칙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주는 실제로 정지해 있지 않고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건 어떻게 밝혀진 거냐면, 허블이라는 분이 우주를 이렇게 관측하다가, 허블은 천체를 관측하는 관측 천문학자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별이라고 생각했던 몇몇의 천체들을 유심히 보니까 쟤는 별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지. 빛 무더기라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측 장비가 정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점으로 보였었는데, 좀 더 정밀한 장비로 오랫동안 관측을 하고, 요즘에 이제 사진을 통해서도 그 존재를, 천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노출을 주면 얘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단순히 하나의 점이 아니라 되게 빈무더기로 보인다라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퀘이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주에. 이 퀘이사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밝혔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거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주 쓰는 건데,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풍선을 불 건데, 불기 전에 요 목 가운데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이 동그라미 넓으면 시작하는 부분에 점을 하나 찍고, 이 동그라미 한가운데다 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풍선을 후 하고 불어볼 거야. 그럼 풍선이 팽창을 하겠죠. 목도 이렇게 길게 팽창을 할 거고요. 이 동그라미 부분도 이렇게 팽창을 하겠죠. 근데 어때? 목 가운데에 있는 점하고 동그라미가 시작되어 있는 점, 분명히 멀어졌죠. 근데 가운데에 있는, 이 동그라미 가운데에 있는 건 훨씬 더 많이 멀어졌잖아. 가까운데 있는 것도 멀어지지만 멀리 있는 건 더 많이 멀어져. 왜? 팽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이치로도 팽창을 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건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건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허블이 우주에 있는 저런 뭐라 그래야 되니, 은하들을 관측을 했는데 은하들이 점점 멀어진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조금 천천히 멀어지는 데 반해서 멀리 있는 은하들은 굉장히 빨리 멀어진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순서가 좀 달라서 스펙트럼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 스펙트럼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이 팽창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스펙트럼이라는 건 우리 중학교 때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큰 별이 하나예요. 이 별에서 오는 빛을 그 프리즘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얘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냐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파장에 따라 조금 모양이 달라지기는 할 테지만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별 근처에 있는데, 별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차가운 기체들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차가운 기체. 뭐 성간물질이라고 할게요. 성단이라고 해도, 뭐 성간물질이라는 건 뭐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우주에 그냥 흩뿌려져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데, 이 차가운 기체를 지나가는 별빛을 분광기로 관찰을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냐면,
분명히 비슷한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이 별 근처에 있어서 이 별의 열기 때문에 뜨거워진 기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별의 영향으로. 그러면 이 기체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데 이 기체에서 나오는 별 빛을 스펙트럼으로 관찰을 해볼 건데 얘랑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얘한테서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야.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요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32쪽에 스펙트럼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서 있는 그런 별빛들을 아니면 우주에서 오는 빛들을 검색을 해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 하고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원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 가장 단적인 예로 불꽃놀이 본 적 있죠. 불꽃놀이를 보면 막 노란색 불꽃도 터지고 보라색 불꽃도 터지고 빨간색 불꽃도 터진단 말이야. 그 예전에 중학교 때 금속의 불꽃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색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리튬을 태우거나 스트론튬을 태우면 붉은색이 나타나고, 그쵸? 그리고 나트륨을 태우면 노란색 불꽃이 나타나고, 그래서 불꽃놀이 화약 안에 이런 물질들을 발라놓으면 얘들이 터지면서 그런 색깔이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둘 다 붉은색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잘 안 됐던 거지. 근데 그때도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하면 다른 줄무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원소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원소들은 이렇게 같은 줄이 나타나. 그래서 어떤 줄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별들이 뭐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이 별이 그냥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났는데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양도 별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될 것 같지만 태양빛을 확인을 해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거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흡수선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태양의 대기가 있거든요. 태양의 대기가 태양빛을 흡수하면서 이런 흡수선들이 나타나요.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하신 분이 프라운호퍼라는 분이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 태양에서 나타나는 흡수선들을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부르고 이걸로 인해서 태양의 대기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밝혀냈어.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보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걸 세밀하게 관찰해서 더 쪼개면 흡수선들이 나타나는데 이 흡수선을 가지고 저 별의 대기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광학이라고 하고요. 이 분광학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고 32쪽 오른쪽에 개념이라는 내용으로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원자라는 거는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자는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소는 플러스 1이겠죠. 양성자가 하나 있을 테니까.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는 하나 있었겠지. 수소도. 근데 이 전자가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한다고 배웠단 말이지. 근데 전자 껍질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을 수 있거든. 뭐 5개도 있을 수 있고 6개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을 수 있어. 근데 전자들은 요 사이 값에 존재할 수가 없어. 전자들은 이 자리에만 있어야 돼. 이걸 양자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 자리에 존재하다가 이 상태를 안정적인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가끔 다른 데로 튀어나가기도 해. 근데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는 에너지는 한 가지밖에 없어. 뭘까요? 그게? 우리 지금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힌트는 빛인 거야.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로 인해서 다른 데로 튀어나가.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차가운 기체를 지나가면서 구멍이 뽕뽕 뚫렸네. 여기 있는 입자에 있는 전자들이 이 빛을 받아서 튀어나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거꾸로 이렇게 튀어나가 있던 애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빛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 빛을 다 써야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올 때도 빛을 뿜어내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로 인해서 되게 뜨거워져 있는 상태라고 했죠. 뜨거워져 있다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자기 자리가 아닌데 지금 있는 거야.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이렇게 빛을 뿜어내는데 이 빛을 분석해 봤더니 얘랑 똑같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다음 달인가? 다음 달. 다다음 달이네요. 추석이 있잖아. 추석에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이렇게 할머니께서 딱 오셔가지고 너희 사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촌이 6명, 7명 돼. 5만 원짜리를 딱 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 다 쓰고 들어와. 그러면 괜찮아요. 전 안 나갈래요. 그리고 안 받는 애가 있겠어? 다 받아서 나갈 거 아니야. 뭐 PC방을 갈 수도 있고 뭐 떡볶이를 사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 일대가 다 할머니 가게야. 얘는 니네가 돈 쓸 거는 다 할머니 가게밖에 없어. 그러면 그 돈 누구한테 쓸 거야? 할머니 손에 다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결국은. 그쵸?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어차피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빛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빵꾸 냈는데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선 빛을 뿜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스펙트럼에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지. 흡수 스펙트럼은 별빛이 차가운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거고 왜? 빛 에너지를 빼앗겨서. 방출 스펙트럼은 뜨거워진 기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 이야기를 왜 갑자기 우주의 팽창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했냐면 이게 기본 스펙트럼이야. 기본 스펙트럼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멀어지고 있는 은하는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진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은하까지 가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도 이걸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어. 도플러 효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에 정거장에 그냥 앉아 있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도로에서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정거장에 앉아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 앰뷸런스가 하나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상태야. 이요 이렇게 오겠지. 소리를 막 시끄럽게 내면서. 앰뷸런스 소리가 시끄러운 거는 빨리 듣고 비켜주란 얘기잖아. 엄청 시끄럽겠지. 언제 제일 시끄럽겠어? 그치? 내 앞에 있을 때가 제일 시끄럽겠지. 이요 하는 게 이요 막 그럴 거야. 근데 지나가면 어때? 이요 어때? 맞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늘어진다는 거야. 늘어지면서 약해져 소리가. 그리고 멀리 가면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겠지. 마찬가지야 얘들도. 지금 내가 색깔을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쪽은 붉은색에 가까운 라인이고요. 이쪽은 파란색에 가까운 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들은 가시광선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가시광선 너머 빨간색 쪽은 무슨 빛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색이니까 적외선이 됐죠? 그리고 이쪽 파란색 쪽은 무슨 빛이겠어요? 그쵸? 자외선이에요. 이렇게 비칠 거란 말이지. 적외선과 자외선 쪽. 그러면 얘는 파장이 굉장히 짧아. 붉은색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는 줄어들어. 그래서 적외선은 파장은 긴데 에너지는 작고, 자외선은 파장은 짧은데 에너지는 높은 애야.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타기도 하고 피부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막으려고 우리 선블록을 바르고 다니잖아. 선블록 바르면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그렇죠? 선블록은 예를 들어서 뭐 SPF 50, 뭐 그리고 P 뿔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요? SPF는 시간이야, 지속 시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전에 그러더라고. SPF 50이면 50분 동안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봤지. 야, 그럼 내가 쓰는 거는 SPF 30인데 이거 30분마다 발라야 돼?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렇지? 그러더라고. 이게 자신이 없어. 내가 찾아봤지? 그거 아니고요. 곱하기 10에서 15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SPF 50이면 이거 500분 동안 효과가 있는 거야. 야, 500분이면 거의 10시간이잖아. 9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 하루에 한 번 바르면 되는 애인 거야. 그리고 이 P는 뭐냐면 자외선이 A, B, C가 있는데 C가 제일 세거든요. C는 그 오존 중에서 다 막아주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얘는 나머지 애들의 지속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예 안 발랐을 때보다 플러스 하나가 있으면 2배 효과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가 2개가 있으면 4배 효과가 있는 거고, 플러스가 3배 있으니까 몇 배 효과가 있겠어? 8배 효과가 있는 거겠지. 안 바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단율이 좋기는 한데 피부에는 안 좋게 적당한 걸 찾아서 바르면 되는데, 해변에서 놀 때는 한 4 플러스 정도 바르는 게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외선이 너무 세니까 해변은. 자, 자외선 NOD가 굉장히 높은 애야. 근데 아까 방금 멀어지고 있는 이런 파장은 늘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멀리 가는 그런 별빛에 아니면 멀리 멀어지고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지. 이걸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멀어지고 있는 빛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거, 이걸 적색편이라고 해요. 그럼 거꾸로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 그런 애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면 파란색 쪽으로 치우쳐요. 그걸 청색편이라고 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실제로 제가 나한테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얼마나 빨리 가까워지는지 속도까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허블이 이거를 계산해낸 거야.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허블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우주망원경도 쏴서 올렸어. 허블 우주망원경.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수명이 끝났는데도, 원래 5년을 목표로 갔는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근데 조만간 수명이 끝날 거고,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밝혀졌어. 자, 그럼 요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밝혀졌어. 이제부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게 밝혀졌어.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단 말이지. 근데 또 두 가지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상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는 사람이 제일 압도적으로 나서서 주장을 했고요.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대표적인 그런 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우주는 어떻게 팽창해. 얘도 팽창해. 근데 어디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냐면, 우주가 팽창하는데 우주의 질량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빅뱅 우주론의 가모프는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지.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질량이 증가해. 그럼 밀도는 어떤데? 야,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가 팽창하고 있잖아.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니거든. 정상 우주론에서 밀도는 일정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정상 우주론. 우주의 밀도가 일정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아. 팽창하는 것만큼 새로운 질량이 생기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항상 일정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거하고도 연관이 깊냐면 우주의 온도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 단열 팽창이라는 개념 배웠죠? 공기가 상승하면서 커지면 이슬점에 도달하고 비가 내리는 거. 그쵸? 그거랑 비슷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팽창을 하게 되면 단위당 에너지가 줄어들거든요. 그걸 단열이라고 하는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온도도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어때? 밀도가 일정하니까 온도도 일정하다라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거. 정상 우주론에서는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이 되면서 실제로는 빅뱅 우주론이 더 사실에 가깝겠다 이런 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정상 우주론을 지금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거든요. 교재에 나와 있긴 한데 빅뱅 우주론은 똑같이 얘가 빅뱅이고 얘가 정상 우주론이라고 해봅시다. 우주가 똑같이 팽창을 했어. 빅뱅 우주론은 여기에 은하가 4개가 있었으면 여전히 4개가 있다라는 거고 정상 은하는 여기에 은하가 처음에 4개 있었는데 요 비슷한 밀도만큼 계속해서 은하가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그럼 딱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은하가 막 생겨난다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정상 우주론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틀린 점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이제 정상 우주론에서도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정상 우주론에서도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소스들은 되게 많이 있어서 촉근 이론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우주론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개념을 빌려오는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얘는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빅뱅 우주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고요.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와 온도는 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야.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보도록 합시다. 우주의 시간하고 관계된 거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우주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우주는 물질도 있고 물질이 아닌 것들도 있어. 그걸 암흑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로도 이루어져 있어, 우주는. 그리고 암흑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만 얘기할 거냐면 물질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물질은 쪼개고 쪼개면 뭐가 돼요? 원자가 되겠죠. 원자라는 걸 쪼개면 뭐가 돼요? 핵과 전자로 나눠지겠죠? 핵 또 쪼갤 수 있죠? 쪼개면 뭐가 돼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쵸? 중성자가 돼요. 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고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근데 양성자의 수하고 원자에서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는 항상 중성이고, 그쵸? 자, 근데 그럼 얘네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빅뱅 우주론도 정상 우주론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우주가 점점 줄어들겠지? 수축을 하다가 어느 한 점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우주가 어느 한 점이었어. 이게 언제였냐면 138억 년 전입니다. 갑자기 138억 년 전에 이 한 점이었던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과학자들이 빅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빅뱅이라는 이름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가모프가 붙인 건 아니고요. 호일이 붙인 거예요.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라디오 방송에서 서로 토론을 하다 야 그럼 뭐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빵 하고 빅뱅 했냐? 약 올렸던 건데 괜찮네? 옆 사람들이 빅뱅 이론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지금은 다 빅뱅 이론이라는 더 많이 써요. 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어마어마하게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갑자기 급속도로 팽창을 하면서 빅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터지면 빵! 꽝! 이러는데 미국 애들은 뱅! 이러거든요. 만화책 같은데 봐도. 그래서 큰 폭발이 대폭발이라는 뜻이야.
이때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기본 입자는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 동네 학교들은 비상이나 그 미래에는 제일 많이 쓰는데 기본 입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쿼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밀입자들이 있는데 밀입자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전자. 전자, 중성, 미자 뭐 등등등등 얘도 되게 많이 있어. 기본 입자 쿼크가 있는데 쿼크는 몇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위커크, 아래커크. 사실은 4개가 더 있어. 쿼크 우리가 들어본 거 업커크, 다운커크, 그리고 탑커크, 바텀커크, 바닥커크, 그리고 더 이상한 애들도 있어. 진짜 말 그대로 이상한 스트레인지 커크. 왜 닥터 스트레인지 있잖아. 그 이상한 박사란 뜻이거든. 또라이 박사 뭐 이런 의미야. 그리고 얘랑 반대되는 애. 지금 다 반대잖아. 업, 다운, 탑, 버튼. 이상한. 그러면 좀 뭔가 깔끔하고 괜찮은 이런 의미의 커크도 하나 있겠죠? 참커크라는 애가 있어.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백설공주 이야기 알아요? 백설공주 결혼했잖아. 누구랑 안 결혼했지? 백설공주 안 봤어 어렸을 때? 안 봤어도 다 알잖아. 백설공주 왕자랑 결혼했잖아. 그 백설공주 이게 책을 보다 보면 되게 이상해 좀. 사실은 그 서양 동화라는 것들이 그 성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고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동화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좀 이상한 점들이 많아. 그리고 만든 애들이 좀 나는 좀 의심스럽긴 해. 특히 백설공주 집을 나갔어. 어쩔 수 없이, 그치? 그 사냥꾼에 의해서 사냥꾼한테 죽이라고 했는데 사냥꾼이 차마 얘를 못 죽이고 숲에 놔줬어. 야 차라리 죽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그 어린 여자애를 숲에 혼자 놔두면. 근데 얘는 더 웃겨. 낯선 집을 발견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막 먹어 그냥. 그리고 걔네 침대가 있는데 지 멋대로 침대를 막 붙여갖고 혼자 누워서 자. 그 제정신이냐 그거? 근데 난쟁이들이 너무 착해. 얘를 또 받아줘 가지고. 그러면서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또 마녀가 와갖고 사과 좀 먹어보라니까 낼름 또 받아먹고 목에 걸려갖고 돌아가셔. 근데 여기서부터 난장이들이 무서움이 나타나는 거야. 묻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묻어주고 어떻게 하냐면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꽃장 시켜갖고 그거 보고 있어. 이상하지 얘네. 근데 그때 어떤 백마탄 왕자가 그 숲을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가던지 난장이들한테 이걸 묻어주라고 하던지 얘기하면 되는데 이 미친 왕자는 시체에다 대고 뽀뽀를 해. 거기서 놀라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갑자기 몰래서 깨어나.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 나 시체인데 저 미친 자는 왜 나한테 뽀뽀를 하지? 돌았나? 시체 성애자인가? 이럴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깨어났어. 이거를 뱉어내면서 다 이상해. 거기 등장인물들이. 그 왕자의 이름이 원서에 보면 프린스 차밍이야. 차밍. 이 참코크.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 참코크. 스트레인지 코크. 근데 우리는 얘네들은 니네가 이제 만약에 물리학과를 가지 않으면 다시는 다루지 않을 거야. 이 2개만 쓸 거야. 2개만. 업코크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전자가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다운코크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고 업코크는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이런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기본 입자들이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이제 앞으로 선생님은 뭐에 대해 중점적으로 할 거냐면 시간과 온도와 입자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어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웠기 때문에 이 온도는 다루지 않을 건데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 시간이 좀 흘렀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해. 얼마나 흘렀냐면 10의 마이너스 35승 초만큼. 그러니까 0.000000035개 지나서 1초만큼이 1초도 안 된 시간이 흘렀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크들이 지들끼리 붙어버리기 시작해. 그래서 업코크 하나하고 다운코크 2개가 달라붙은 애들이 만들어지고 업코크 2개하고 다운코크 하나가 있는 애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업, 다운, 다운이니까 얘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를 하니까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아니구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는 0이죠? 계산을 해보면 얘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만큼의 전하를 띠게 된대. 얘가 전하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띠게 되니까 얘가 양성자가 돼. 그러니까 거의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거의 빅뱅과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양성자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어. 양성자가 뭐라고 부르죠? 그 수소 원자핵. 양성자 혼자 있는 걸 수소 원자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 원자핵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 우주에서.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정말 미세하게 0.7% 정도 무겁거든요. 그러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어떤 공식? 에너지는 MC 제곱. M은 질량이고요. 요거 뭐라고 읽어요? 수학에서? 델타. 어떨 때 써? 변화량. 질량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이 뭘로 변할 수 있다?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량이 되게 조금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공식인 거야. 이 공식 하나 때문에 미국하고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먼저 만들어냈고 제일 먼저 만들었고 유일하게 다른 나라한테 써봤고 원자폭탄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중성자는 사실 조금 무거워 양성자보다. 그러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울 때는 얘가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걸 질량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중성자가 우연히 에너지를 조금 잃으면 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변환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 시간이 좀 흘러서 얼마나 흐르냐면 약 빅뱅 후에 3분이 흐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죠. 3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양성자, 중성자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양성자고 얘네들은 중성자예요. 이렇게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3분이 흐르면서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분이 되니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5K까지 떨어졌어. 15K까지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너무 옛날에 비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때에 비해서 온도가 떨어지고 팽창이 일어나다 보니 양성자들이 질량을 얻어가지고 중성자가 될 확률보다 중성자들이 질량을 잃어버리고 양성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야. 그래서 중성자들이 자꾸 양성자를 바뀌다가 3분이 딱 되니까 우주가 식어서 얘네들이 지네끼리 뭉쳐져 버린 거야. 이건 내가 임의로 그린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요거 하나하나를 양성자라고 했잖아. 요 입자 새로운 이름이 나타나야 되겠지. 요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헬륨 원자핵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13분이 지나니까 온도가 15K까지 떨어지면서 헬륨 원자핵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한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양성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개수비는 12대 1인데 얘네 둘이 얘가 조금 무겁다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치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12대 4잖아. 그쵸? 그러면 12대 4 약분하면 질량비는 3대 1이 되겠죠? 이걸 누가 주장했던 거냐면 가모프가 주장한 거야. 우주가 빅뱅을 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을 쭉 하면서 빅뱅 초기에 아마 대략 3분 정도 우주의 온도가 15K까지 떨어지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었을 거야 라고 계산을 해낸 거란 말이지.
이게 맞다라고 하면 빅뱅 우주론이 그럴듯한데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냐면 이제 꽤 많이 흘러. 38만 년이 흐릅니다. 우주의 온도는 몇 K까지 떨어지냐면 3000 켈빈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이 전과 이후를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일이 일어나. 그럼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저기에 조그만한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양성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엄청 양성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 중간중간 이 점만큼 양성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지는 않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헬륨 원자핵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주에 에너지가 있었고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직진을 할 수 없어. 막 여기저기 부딪히니까 이런 입자들에 부딪혀가지고 산란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가 불투명했다. 우주가 엄청 불투명했어.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지니까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어떤 원자가 만들어졌겠어요? 야, 지금 원자핵 두 가지밖에 없잖아.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 그러면 여기도 만들어지는 원자도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밖에 없었겠지? 그러면 요랬던 그림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빛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투명해지겠지. 언제부터? 빅뱅이 있고 나서 38만 년이 흐른 시점부터 빛이 직진하면서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전 우주로 퍼져나간 빛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점점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나가는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온도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3000 켈빈이었는데 점점 얘가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빅뱅 후 138억 년이 지났어. 우주의 온도는 몇 K까지 떨어졌냐면요. 2.7K까지 떨어졌습니다. 2.7K는 우리가 쓰는 도씨로 만들면 영하 271도. 어마어마하게 낮은 온도죠. 그렇게 떨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들이 지금 다 존재하는 거죠. 현대야, 현재. 그래서 이 흐름을 세 가지 기준에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시간, 온도, 입자. 처음에 빅뱅 때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어.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전자를 대표적인 기본 입자라고 하고 3분이 되고 15K가 떨어지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이로써 원자핵이 두 개가 됐습니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그리고 38만 년이 흘렀어.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지면서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원자는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서로 별이 만들어지고 터지고 다시 별이 만들어지고 터지고 이러면서 은하들이 만들어지고 은하들이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은하들이 만들어지고 성단들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지금의 우주가 되면서 이런 모든 입자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우주의 온도는 2.7K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요게 31쪽에 보면 빅뱅과 입자의 생성 해가지고 위에는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밑에는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을 때 우주가 약 1000조 K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10의 마이너스 6초 뭐 100억 K 요것도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쿼크는 얘네 둘뿐만이 아니라 뭐 탑 쿼크, 보텀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약 3분이 흘렀을 때 10억 켈빈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었고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그리고 38만 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졌대. 3000 켈빈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원자핵들이 전자를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야.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애를 잡아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묶이니까 우주가 빛이 직진하면서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현대까지 이르게 됐다. 한 장면 넘겨보시면요. 다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주의 원소를 분석하는데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서 저 별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질량비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헬륨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수소띠와 헬륨띠가 동시에 나타나서 얘네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고 헬륨은 되게 얇은데 수소는 헬륨보다 한 3배 정도 두껍게 나타나네 수소띠는. 그러면 헬륨하고 수소의 질량비도 알 수 있는 거야. 대략 3대 1 정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우주가 어떤 입자로 되어 있는지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32쪽 제일 밑에 봤더니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등의 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관. 이 방전관이란 건 뭐냐면 요만한 통에 형광등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통에다가 수소를 가득 채워. 그 다음에 강력한 전압을 때려 넣습니다. 여기다. 그러면 수소 입자들이 에너지를 받았다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았다가 튀어나가.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서 빛을 뿜어내거든요. 이 빛을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런 모양의 스펙트럼이 나타났대. 선이 4개가 보이죠? 요런 게 나타나면 얘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헬륨도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네온은 노란색하고 빨간색에만 열심히 줄이 가 있죠? 요런 형태가 나타나고 나트륨은 노란색만 중간에 2개가 있고 그리고 나서 태양의 전체 스펙트럼을 봤더니 위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하고 나트륨은 태양에 있어. 근데 네온선은 태양에 없잖아. 그러면 네온은 태양에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대신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어? 태양은 수소와 헬륨과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태양의 뭐가? 태양의 대기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주에서 오는 여러 별들을 분석을 하면 우주에 있는 별들이 대략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질량이 몇 대 몇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걸 분석을 했어. 되게 다양한 인공위성들이 올라갔고요. 이 인공위성들이 서베이를 하는 거야. 뭐 코베이 위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공위성들이 우주에서 오는 별빛 스펙트럼을 쫙 훑었더니 우와! 실제로 우주는 헬륨하고 수소가 제일 많은데 수소가 74%로 이루어져 있고 헬륨이 24%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수소, 헬륨 말고 우리 주변에 뭐 탄소, 산소, 질소부터 시작해갖고 뭐 금도 있고 철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얘네 2%밖에 안 돼. 우주에는. 그러니까 뭐야? 74대 24를 대략 비교해보니까 야 얼추 3대 1인데 가모프가 얘기했던 거랑 맞아 떨어지는데 증거가 하나 나왔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그러면 이제 뭐만 나오면 되냐면 요 우주 배경 복사만 측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 우주 배경 복사도 측정이 됩니다. AT&T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AT&T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그 통신회사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고 AT&T에서 이제 그 빛에 대해서 통신에 대해서 연구하던 그 과학자들이 있는데 전파 망원경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잡음을 줄이고 신호를 멀리까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다가 뭐 이제 우주에서 항상 특정한 주파수들이 온다라는 건 알고 있어서 왜냐면 별빛 자체도 주파수니까 빛도 전파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를 지날 때도 얘가 치직거리는 잡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측정을 한번 해봤더니 대략 한 3K 정도 돼. 이 3K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블랙바디라고 하는데 흑체. 아무것도 없는 어떤 하나의 점이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을 때 내는 파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3K 정도 되는 영하 270도 정도 되는 애가 내는 그런 파장을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뿜어내고 있다는 걸 밝혀낸 거야. 뭐야 이거? 처음에는 기계 오작동이나 이런 부품의 오류값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를 지날 때마다 똑같이 3K가 나오니까 이거 뭐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 즈음 이게 발표가 되니까 야 이게 그 우주 배경 복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얘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럼 우주 배경 복사도 측정을 했어. 우주의 질량비는 수소와 헬륨이 3대1이야. 이 두 개가 딱 밝혀지니까 야 빅뱅 이론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되게 다양하게 빠져줬고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이 틀렸어 완벽하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는 없어. 그럴듯해 거의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빅뱅 우주론에도 여러 가지 에러 그러니까 오점은 있기는 해.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이제 앞으로 과학자가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지. 그래서 밑에 33쪽에 보면 우주에 구성하는 원소들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3대1이 맞아.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별빛들, 우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오는 그 전파를 잡았는데 대략 3K 정도 돼. 근데 실제로는 정확히는 2.7K라고 요즘은 정밀하게 분석을 해냈고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내가 그림 그렸던 거하고 똑같죠. 8개 있었는데 점점 양성자가 돼가다가 마지막 4개 남았을 때 합쳐져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개수는 12대1인데 질량은 12대4야. 그 약분하면 3대1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빅뱅 우주론이 어느 정도 맞는 거네? 라는 의견들이 이제 막 주류 의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간단하게 개념 체크 문제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내신 필수 문제 요거는 숙제로 풀어줄게요. 지금은 우주의 시작과 빅뱅 우주론 여기 34쪽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소가 만들어졌어, 그렇죠? 원소가 만들어졌는데 우주에 있는 물질들을 봤더니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에 있는 물질들을 봤더니 전체 우주를 놓고 보면 수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헬륨입니다. 얘가 74%, 얘가 24%, 그리고 나머지가 2%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구를 한번 보세요. 지구에 제일 많은 건 35%고요. 철. 그 다음에 산소가 30%, 규소가 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명체에 제일 많은 건 산소가 제일 많겠죠. 이거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가 제일 많겠죠. 우리 중학교 때 일정성분비의 법칙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수소랑 산소가 물이 만들어질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되지? 1대 8대 9로 반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수가 훨씬 많겠죠. 산소가 약 6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질소 순입니다. 질소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질소는 단백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단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곰곰이 생각해봐. 탄단지가 소화될 때 다 뭐가 나와? 물하고
CO2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 탄소, 수소, 질소 순입니다. 단백질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우주의 전체 대부분이 수소하고 헬륨이고 나머지는 2%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야, 지구에는 이렇게 다른 물질들이 훨씬 많은데 수소하고 헬륨보다? 헬륨은 집게에도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별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빅뱅이 되면서 이런 원자들이 마구마구 만들어져서 우주로 퍼져나가긴 했지만 얘네들이 질량이 있잖아. 질량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중력이 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서로 뭉치는 일이 벌어질 거야. 팽창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성간물질이라는 건 별과 별 사이의 물질이니까 우주에 퍼져 있는 그냥 수소하고 헬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이 막 뭉치기 시작하는 거야. 뭉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스 덩어리가 되는 거야. 가스 구름을 막 이렇게 됐어. 그럼 얘네들이 또 같이 있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더 잘 뭉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 막 뭉치기 시작하면서 내부에서 되게 뜨거운 데 하나가 막 빛을 뿜어내기 시작해. 가시광선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가스 구름에서 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구름처럼 뭉쳐있다라는 의미겠죠.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드디어 원시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원시별은 가시광선을 내뿜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에너지원, 원시별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지금 수축하고 있잖아. 어떻게?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야, 원시별은. 이렇게 원시별이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막 당겨지면 얘 때문에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이 근처에 도미노 피자 있네. 도미노 피자가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좀 시들한 것 같아요. 회장님이 좀 약간 뻘짓을 하셔가지고 도미노 피자가 처음에 인기를 끌 때 왜 인기를 끌었냐면 우리나라의 피자집이라고 하는 피자업밖에 없었는데 도미노 피자를 이분이 개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오픈 주방을 했어. 오픈 주방을 해서 직원들이 피자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 유리로,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도우를 만들게 얘들이 돌려. 안에서 되게 멋있어. 도우가 쭉쭉쭉쭉 늘어나면서 둥그레지거든. 돌리면 돌릴수록 얇아지면서 넓어지거든, 도우가. 원시별을 중심으로 해서 얘들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납작해지거든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별과 원시원반이라는 게 만들어져.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고 있고 얘들은 계속 늘어나면서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당겨지니까 원시별 내부가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러다가 원시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시별이 1000만 K에 도달해. 내부의 온도가. 그러면 이 얘가 수소 핵융합 발전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별이 되는 거야,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발전이라는 거는 수소 4개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져서 헬륨으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까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막 좀 무거운 걸로 막 변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 정도 온도와 압력이 되는 거야. 몇 도에 이르게 되면 1000만 K에 이르게 됩니다. 1000K 아닙니다. 1000만 켈빈입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돼. 이걸 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주계열성이라고 하죠. 주계열성이라는 말의 뜻은 별이거든요. 주로 요 모양으로 있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왜 그러면 주로 얘가 이 모양으로 있냐면 요만한 별이 만들어졌어. 근데 내부라고 해봐야 한 10%의 중심부를 이야기하는데 이 중심부에서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되면서 핵융합이야. 어마어마하게 터져나가는 폭발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근데 얘는 애초에 뭐 하고 있던 친구냐면 중력 수축하고 있던 친구야. 중력이 있으니까 쪼그라들려는 힘이 원래부터 있었던 애라고. 그래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1000만K까지 온도가 상승한 거잖아. 근데 1000만K에 딱 도달하니까 터져나가는 힘이 생겨. 근데 이게 딱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언제? 이 주계열성. 모든 별, 지금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입니다. 전 우주에 있는 별들을 분석을 해보면 약 90%가 주계열성이야. 단언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모든 별이 90%의 인생을 요 모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나이는 50억 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50억 살 정도 더 살 거야. 실제 계산할 수 있어. 지구과학을 너네가 나중에 듣게 되면 지구과학 뒤편에 태양의 수명 계산하는 게 나와. 태양의 그 구표면적하고 광도, 뿜어내는 에너지 이런 거, 그리고 태양의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총 다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수명이 100억 년 나오거든. 근데 지금 50억 년이 지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50억 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50억 년밖에 못 살아.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이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그렇지? 앞으로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태양 정도 되는 애들. 그러면서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한번 보세요, 글씨. 주계열성.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을 생성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고요.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내는 걸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별은 대부분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힘의 평형이 요 얘기야. 핵융합 발전으로 터져 나가려고 하는 내부 압력과 질량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얘가 남겨지는 중력이 같아진 상황. 그래서 안정적인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게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면 클수록 내부 압력이 훨씬 클 거거든요. 그런 별이 수명이 짧아요. 등치가 엄청 큰 애들이 수명이 짧아. 이거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서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각 반에 장작을 20개씩 줬어. 30개씩 줬다고 해봅시다. 각각 사람마다 하나씩 장작을 들고 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한가운데다가 모닥불을 조그맣게 피워놨어. 근데 애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막 10반씩 여기다가 다 장작을 덮어버려고 엄청 크게 만들면 이 불은 어떻게 되겠어? 엄청 크게 뜨겁게 타오르지만 금방 타고 꺼져버리겠지. 근데 야 각 반에서 1번이 나와가지고 하나씩 던지고 가고 한 30분 지나면 2번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 이거 밤샐 때까지 안 꺼질 거잖아. 가늘고 길게 조그맣게 타는 애들은 가늘고 길게 가는 거고 엄청 크게 타는 애는 확 타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크면 클수록 빨리 끝날 거고 초기에 만들어진 별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야. 엄청 뭉쳐있는 상태에서 금방 뜨거워졌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면서 없어지고 그때 터져버린 힘으로 또 주변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또 터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야. 태양은 되게 조그만한 별이야. 전 우주적으로 보면. 그래서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이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42쪽에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을 보는 거예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얘네들이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중간에 여기 전부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봐. 이제 완전 내부에 헬륨밖에 없어. 그럼 터져나가려는 힘 없잖아. 이제 뭐만 남았어? 중력만 남았지. 그럼 순간적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하겠죠. 쪼그라들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얘네들이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 중심부의 온도가 1억 K까지 올라갑니다. 1억 K까지 올라가다가 점점 더 올라가서 질량이 뭐 10억 K까지도 올라갈 거야. 10억 K까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해. 10억, 1억?
그 단계는 건너뛰고 15Kelvin까지 올라가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 탄소나 산소로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봐봐. 얘가 15Kelvin이야. 그럼 이 주변 애들은 안 뜨거워졌을까? 주변 뜨거워졌겠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1000만 K까지 올라가면 얘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쪼그라들다가 바로 얘들이 뜨거워져가지고 이 바깥 테두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뜨거워져가지고 얘가 더 빨리 도달하겠지, 이 온도에. 그러면 얘는 터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다시 생겼어, 그쵸? 얘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터져 나가는 내부 압력이 생겼는데, 야, 이 바깥에 있는 애들도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터져 나가는 힘이 생겼네. 내부 압력이 훨씬 커졌지, 중력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지겠지. 그러다가 얘가 뭐가 되냐면 15K에 일어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서 얘들은 중심에서, 그리고 중심 바로 밖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 엄청 커져가지고 되게 큰 별이 돼. 그걸 거성이라고 불러. 근데 거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얘 질량은 일정한데 크기만 커지니까 온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표면 온도가. 그래서 우주에서는 빨간색이 좀 낮은 온도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되면 얼만큼 커지냐면 지구 궤도보다 커져, 태양.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50억 년 정도 지나면 태양이 지구를 먹어버릴 거야. 우리가 지구가 태양 안으로 들어가. 그럼 다 죽겠죠? 이런 적색 거성이지. 그러고 나서 뻥 하고 터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깥 테두리에 행성상 성문이라는 게 되고 중심부는 엄청 뜨거웠잖아. 백색 외성이라는 게 됩니다. 백색 외성, 뜨거워서 흰색인데 조그마한 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되고 끝나. 인생 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행성상 성문이었던 애들끼리 또 지네끼리 뭉치면서 태양보다는 되게 작지만 수명이 되게 긴 조그마한 별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별의 죽음이라는 건 새로운 별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태양의 한 10배 이상 되는 애들,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애들은 이 과정을 되게 많이 거쳐. 탄소, 산소까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탄소, 산소가 또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규소를 만들고, 규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뭐 황을 만들고, 황이 핵융합 반응을 해서 다른 걸 만들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만드냐면 내부에서 이런 막 층층이 변해가지고 철까지 만듭니다. 철까지 만들어. 근데 철이라는 애는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거든요. 얘는 아무리 온도가 엔간히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핵융합을 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그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어떤 애들은 불안정해가지고 핵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애들은 에너지를 엄청 가하면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개가 만나는 포인트 정점에 철이 있어. 엔간에서는 얘는 다른 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터져나가는 힘은 다 끝났어. 뭐만 남은 거야? 중력만 남은 거야. 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애들이 막 쪼그라들기 시작해. 그러면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요렇게 되기까지의 단계, 이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됐던 단계를 얘들은 좀 더 큰 별이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초거성이라고 불러. 영어로 번역하면 자이언트 스타인데 초니까 슈퍼야, 슈퍼. 나 슈퍼맨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초남자란 뜻이거든. 이상하잖아 좀. 슈퍼맨이 더 좀 있어 보이잖아. 초남자는 좀, 슈퍼우먼은 초여성? 이상해. 좀 어감이 좀 와닿질 않아. 근데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얘. 그러면 얘들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도 또 나뉘어요. 태양의 10배에서부터 한 30배 정도 되는 애들까지는 뻥 하고 터지면서 초신성 폭발을 하거든요. 초신성이라게 되면서 초신성 폭발을 해. 그러면서 이 순간에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핵융합이 되면서 만들어져.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금, 은,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야. 우라늄이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30배 정도 되는 애들까지는 내부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되냐면 중성자별이라는 게 돼요. 근데 태양보다 30배 이상 큰 애들도 있을 거잖아.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얘네들은 터져나면서 뭐가 되냐면 블랙홀이 됩니다. 태양보다 30개 넘는 애들, 30배 넘는 애들은 블랙홀이 돼. 그럼 이때 또 터져나간 애들이 또 다시 뭉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 터져나간 애들이 또 지네끼리 또 뭉치면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태양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퍼져나갔던 애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태양계거든. 태양계 형성을 할 건데요. 한 5분만 쉬었다가 태양계 형성할게요. 태양계 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아까 태양계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약 50억 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0억 년 전에 태양계 성운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초신성 하나가 빵! 하고 터진 거야. 초신성이 터지니까 초신성이 터지면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지구에 있는 이런 우리가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그 태양계 성운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지. 태양계 성운에는 원래 뭐밖에 없었는데 수소, 헬륨, 몇단 거밖에 없었는데 이런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움직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운이 만들어지고 이 성운이 수축하면서 아까랑 비슷한 거야. 성운이 만들어지고 이 성운들이 수축을 하면서 원시 태양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원시 태양계라는 거는 중심에 원시 태양이 있겠죠. 그리고 계속 회전을 하면서 점점 납작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원시 원반이 되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계속 돌다 보면 자기들끼리 계속 부딪힐 테니까 미행성체들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덩어리지는 일들이 생길 거거든. 그래서 고리 형태로 막 될 거야. 그래서 원시 태양계는 가운데 원시 태양이 있을 거고 얘네 주변에 이제 고리로 된 애들이 이제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시 태양계에서 얘가 1000만 K가 넘어가면 실제로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K가 넘습니다. 그래서 1800만 K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네.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 태양이 된 거니까 어마어마한 열과 빛을 갑자기 빡 하고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근처에 돌고 있는 애들 중에서 가벼운 애들은 다 튕겨져 나가. 멀리. 무거운 애들만 근처에 남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돌아.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은 다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던 수소헬륨은 다 퍼져나가고 무거운 암석들로 이루어진 애들만 주변에서 돌고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이 뭉쳐서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 바깥으로 퍼져나간 수소나 헬륨 이런 애들은 뭉쳐서 뭐가 되는 거야? 목성형 행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을 비교해보면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교재에 나와 있어요. 크기는 누가 더 커? 얘네가 더 커. 얘는 작고 얘는 크고 질량은 얘는 작고 얘는 크고 근데 밀도는 얘는 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작아. 표면이 얘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가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위성이 얘는 많고 얘는 없거나 적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고리가 얘는 없고 얘는 있고 위성 지구는 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태양에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있었어도 빨려 들어갔을 거야. 태양 쪽으로. 화성은 좀 멀리 있으니까 지구보다 하나 더 있어. 2개야. 데이모스, 포보스라는 위성이 2개가 있어요. 어쨌든 뭐 있는 거만 얘네는 막 목성은 68개, 어떤 책에는 63개, 어떤 책에는 68개, 어떤 책에는 102개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 사실은. 관측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게 많아. 그리고 고리가 다 있어. 목성도 고리가 있어. 토성만 고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 이런 특징을 띠게 돼. 터져 나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은 내용을 보면 알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고, 이제 지구가 생성되는 게 중요한데, 지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가까이 있는 편이잖아, 그렇죠? 가까이 있는 애들 중에서는 좀 멀다. 근데 막 뭉치면서 마지막에 큰 두 덩어리가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구가 궤도에.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가이아라고 불렀고요. 얘를 테이아라고 불렀어. 아, 태가 이태가 아닌데. 테이아. 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거고요. 얘네 둘이 결국은 빵 하고 부딪히게 되는, 얘 화성 정도 크게 없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완전히 얘 핵이 깨질 정도로 박살이 났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주로 가이아에 들러붙고, 얘가 뭐가 되냐면 지구가 되는 거고 얘가 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충격으로 저 테이아는 지구 궤도를 공전하게 되는데, 이 새끼가 너무 놀랬는지 지구는 공전 한 바퀴 하면서 자전을 365바퀴 하잖아. 근데 얘는 공전 한 번 하면서 자전 한 번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달의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가지게 됐고요. 저 달이 있음으로 해서 지구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이 없었으면 생명체가 없었을 거야. 달이 있었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이도 생기는 거고, 달이 있기 때문에 이 찌그러진 궤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 약간 휘어진 축을. 달이 없었으면 이 축 생기지 않았을 거고 궤도도 좀 틀어졌을 거야. 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좀 잡아주는 역할. 너네 팽이 돌려봤잖아, 그쵸? 옛날 우리 집에도 팽이 되게 많았거든. 고샷 하면서 하는 뭐 무슨 블레이드 있었는데, 돌면 팽이들이 돌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휘어진 채로 이렇게 축이 돌거든. 이러다가 죽어. 지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축이 휘어진 채로 막 돌다가 결국은 이 축이 막 엉망이 돼야 되는데 달이 그걸 잡아주고 있는 거야. 달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축이 흔들리긴 하는데 이게 주기를 가지고 천천히 회전을 해. 달이 없었으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 아무튼 달이, 테이아가 달이 되고 가이아가 지구가 돼서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아직 여기에는 쪼가리들이 되게 많았어. 어마어마한 덩어리들이. 너네가 이제 지진 시대라는 부분, 뭐 석탄불이야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기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중생대 말에 한 지름이 10km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룡이 싹 멸종했잖아, 그쵸? 운석 하나 떨어졌는데 공룡이 다 멸종을 했다고. 근데 이때는 그런 운석, 그거보다 더 큰 운석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떨어지던 시기야.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가 없어. 다 완전히 녹아버린 시대가 되는 거지. 완전히 녹아가지고 마그마의 바다가 돼버린 거야. 원시 태양계에서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지구가 마그마의 바다가 돼. 그럼 마그마의 바다란 얘기는 마그마는 액체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은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핵과 멘틀로 나뉘어집니다. 가벼운 애들은 떠올라서 멘틀이 돼. 멘틀은 주로 규산형들, 규소, 산소 이런 애들이 멘틀을 이루게 되고, 철이나 니켈처럼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게 되고, 그러고도 떨어지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 어때? 이제 조금 식기 시작하겠지. 식어서 드디어 멘틀 바깥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각이 만들어져요. 근데 아직도 멘틀하고 핵은 되게 뜨거운 상태야. 그걸 그냥 덮어버린 거야, 지각이. 그리고 온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제 수증기가 물이 될 정도까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발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비가 내리면 내렸다가 땅을 훑고 한 곳에 모였다가 증발했다가 이걸 또 몇억 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이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바다 안에서 이제 뭐가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수증기가 응결해서 비를 내리는데,
그럼 지구에는 사실 물이 너무 많거든. 화성에도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 그럼 아마 생명체의 흔적도 있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 우리가 그동안 보냈던 로보라든지 이런 애들은 정말 로봇이고 안드로이드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지가 스스로 움직이긴 하지만 되게 조그만한 애들이어서 뭔가 정밀한 조사를 하기에는 되게 부족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머스크 형님이 달로 보내가지고 진짜 실제로 사람들의 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정밀하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진짜 생명체가 살았었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없을 거라고 수론하고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지,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아직도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지도 모르니까, 아직도 극관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이 되니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영상 이상이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면 그 당시 화성이 그 정도로 따뜻했으면 지구는 개 뜨거웠겠지. 왜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화성은 되게 춥고요. 지구는 그나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이거 중3 때 배웠을 건데,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 정도 됩니다. 평균 온도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따뜻한 건 아니야, 그치? 근데 따뜻한 데가 있고 되게 추운 데가 있으니까 평균 온도가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했을 거라고 하는데, 바다에 어디서 탄생했을까, 생명체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디라고 하냐면 바다에 열수공이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해저 화산이 터져 나오면서 막 생기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지금 지구의 대기가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지금 1%밖에 안 남잖아. 아르곤이 0.93%, 나머지가 0.07%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뭐 메테인이라든지 황화수소 이런 유독가스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건데, 그래서 땅에서 뭔가 살진 않았을 거고 자외선도 엄청 셌을 테니까 얘네들이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 그러면 바다에서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 바다에서 무언가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건데, 열수공이라는 데가 뭐냐면 해저화산이라고 그랬죠. 해저화산 근처에, 지금도 해저화산 근처에 가보면 황을 연료로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 산소 호흡하지 않고. 이런 애들이 최초의 생명체였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타났냐면 광합성을 하는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남세균이라는 애가 있죠. 남세균이라는 애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사이아노, 세균이니까 뭐야? 박테리아. 사이아노 박테리아야. 얘가 최초라고 알고 있어, 우리는. 왜? 화석으로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애가 얘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화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애가 얘라서 얘라고 생각해. 얘가 막 자라나가지고 막 퍼져나가. 세균이니까 엄청 빨리 퍼졌겠지. 그리고 얘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잖아. 뭐만 있으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있으면. 근데 얘 지금 어디 사는 애야? 바다에 살아. 물 부족할 일은 없잖아. 이산화탄소는 그냥 막 녹아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를 뿜어내기 시작하고요. 이 산소가 바다에 그득 차니까 어떻게 돼? 뽀글뽀글거리면서 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하겠지. 이 대기에 산소가 풍만해지니까 자외선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오존이라는 게 돼서 지구를 싹 덮어버려요. 오존이. 그러면서 자외선 중에서 내가 아까 수업할 때 자외선 A, B, C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강력한 C를 이 오존층이 싹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지. 육상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었는데 육상에도 생물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이 지질시대가 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칸불리학에서 고생대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개념 체크 문제 45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